예, 반갑습니다.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29명이 숨진 제천화재, 아직도 그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방합동조사단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명의 지휘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도 이 결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오늘 소방방재신문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서울시립대학교 윤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전문가의 시각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제천 화재에 대한 시각 어떤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윤명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윤명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일단은 이번 제천 화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방청의 국회 답변 그리고 소방합동조사단의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태 수습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의 그 소방청의 스탠스,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담당한 책임 기관으로서 잘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유감을 넘어선 그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건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소방 자체 조사만 가지고는 이제 객관성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수사기관 등에 의한 3자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무리가 없는데 여기 이제 뭐 이 여론은 별로 안 좋죠 지금, 그죠? 네. 한 가지는 이 대응 특성상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구조기관의 대응 책임이 거론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또한 그 뭐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한 전쟁이 있고 패배한 전장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 하나의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앞으로 현장 대원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활동도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를 기피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무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미국의 9.11 사태 당시에 소방의 운영 잘못으로 인해서 343명이 사망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또 책임을 인적팀 전혀 묻지 않았고 뉴올리언스 사태 때 주민 1200명이 수몰당했을 때 피마 대응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 인적 책임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소방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나가자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떤 책임의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단지 이것이 잘못의 그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서 현장 대응의 사기와 업무 태도에 향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별로 반응이 안 좋다는 것이 아마도 현재 발표나 그 전체 흐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소방 자체 내 현장 대원들은 괜히 막막할 겁니다.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하라는 소리냐.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은 처음에는 제한된 정보 또 충격 이런 속에서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현재까지 들어간 걸로 봐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한 여력으로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소방관들이 혹시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어떤 그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을 가지고 당장의 개별 책임을 묻고 징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현대적이지 않다. 또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소방청의 이 자세를
대해서 어떤 일말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역시 그 하나의 부처로 독립을 했고 독립한 부서는 이 자기 내부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잘 아시지만 국민에 대한 답은 정치적이지는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서적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이상한 예지만 어의가 왕이 장수를 하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면 자기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 국민 앞에서 슬픔을 함께 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일단 밝히고 예. 단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네, 네. 거기에 따른 후처리를 하는 네. 그런 식의 수순만 유지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국민은 계속해서 119의 편이 되지 않겠나. 예. 또 그게 국민을 위한 또 길로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초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 지휘관 판단이 좀 잘못됐다. 그런 말들이 나왔고 조사단 결과에서도 이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휘관 판단의 문제로 인해서 직위 해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전문가분께서 보실 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네. 일단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이렇게 보는 거 이슈가 되면 상당히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상 그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을 직무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휘관을 한편 보호하고 네. 조직의 직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직위 해제라는 말이 징벌적이라서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잠시 직무 라인에서는 비켜서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전방에서 빼서 일단 후방으로 보내고 네네. 예비 보직을 주었다가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예, 예. 단지 걱정은 뭐냐면 이것이 혹시라도 징벌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 전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복귀도 안 된다면 정말 경험 있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기억 속에 아련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납북됐던 그 60년대 푸에블로 사건 같은 것들이 네. 있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경험 있는 지휘관은 심지어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 하더라도 네. 이 그 직을 유지시키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제복직들의 관례입니다. 예. 김신조가 미 이사단 전면 쪽으로 아마 건드리고 들어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미군 부대장이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한 사람을 네. 잃을 수 없다. 또는 이제 그 푸에블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의 대가를 그 자신이 너무 혹독하게 치렀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가 명분을 붙여서 베테랑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집착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직위 해제가 씻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네. 조직의 손실이라든가 또는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무슨 잘못이 이미 있는 것 같이 네. 이런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달 유가족 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책임을 안 물었으면 좋겠다 이분들께. 그 이유가 이 소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떠오르고요. 네네. 자, 다음번 질문인데요. 그 경찰에서 소방을 지금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네네. 흔하지 않은 일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각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오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네. 아마 제가 방위사업 개통의 비리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를 감사원이 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로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국방부, 군 등은 보안 사안들이 많고 네. 보안 사안들이 많고 이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 충격이 컸었습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물론 모든 조직은 열려 있고 네. 또 그것이 정부의 어떤 일종의 그 업무 감찰로 예. 이어지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데 네. 이것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깝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걱정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경찰 수사까지 가지 말고 감사 정도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감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면 네. 증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끝났을 때 감사원은 처벌 수위 등등에 대해서 일부는 뭐 검찰에 송치한다 하더라도 또 그 부처의 장한테 처벌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 그게 아니라 이건 이제 잘못돼서 형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같은 제복직인 소방을 상대로 그것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요. 자칫 잘못해서 네. 이것이 또 경찰 나름의 그 성과주의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건드렸다가 이게 노출이 돼서 일반 국민들이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질까봐 굉장히 그 염려가 됩니다. 이 경찰에서 소방을 압수수색하는 일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아주 이래저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국민 대다수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18분의 무선 통신 내역 이게 이제 부재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조사단에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 무선 통신 내역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네. 이번 걸 통해서 제보 아닌 제보를 많이 받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그 통신 내역을 글로 쓴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봤는데 기록이요. 네. 우선은 저는 뭐 군에 있을 때 무선에 대한 경험을 좀 해봤고 평상시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는 좀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8분간의 무선 통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 진짜로 없었구나. 네. 왜 그러냐면 18분을 전후해서 무선 통신이 가능했던 시간대에 무선 통신 내용을 받아 쓴 걸 보면 네. 빈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무선 통신 녹음 내용을 정리할 때 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독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무선 통신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 그게 기계적이든 지형적이든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연소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 전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낮이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또 받는 영향이 있고 그래서 UHF 대역이라는 거는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중계기를 쓴다 하더라도 장거리 무전에 적합한 그런 주파수 전달 방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선 통신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적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원인은 이제 기계적인지 환경적인지 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건 뭐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서울의 소방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과 이제 흘러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봐오셨던 오랜 세월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선 통신 내역이 부재한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이게? 무선 통신 내역이 부재한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특히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음영 지역 이외에 무선 단절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선 기기가 통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학적으로 보면 통하는 게 신기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하고 경기는 이제 다행히 이 주파수 대역이 휴대폰과 비슷한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처리 장치가 있어서 비교적 신호를 잘 골라주고 또 채널이 여러 개 있어서 원하는 상대방을 지정해서 통화할 수 있는 소방 전용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TRS 시스템을 씁니다. 이 TRS 시스템은 발달된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기존의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지하실에 내려가면
모든 무선 통신을 보조하기 위한 안테나나 네. 케이블 시설들이 다 과거 무전기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TRS가 안 돼요, 도달이 전혀. 그리고 UHF 대역의 무전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면 그럭저럭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 이외에는 TRS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TRS는 휴대폰 같은 거니까 광역적으로 서로 뭐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네. 의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UHF라는 거는 살짝 그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워키토키와 비슷한 개념이어서 이걸 이어나간다 그럴 때는 아무리 증폭과 여과를 반복한다 해도 네. 그 명료도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선은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고 예. 또 무선 상황은 문자라든가 또는 이 TRS 무선이라든가 네. UHF라든가 여하의 방법을 써서라도 현장에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천안함 사고 때도 군에서 일부는 휴대폰 이용해서 상부 보고했다고 하는 것이 신뢰도가 일반 무선 통신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제천 화재에서도 이 휴대폰을 이 상황실로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통보를 받아서 이게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지휘 통신하는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사실 아, 있을 수 있어요. 흔한 일인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쓰게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TRS망이나 별도의 재난망 같이 고신뢰성의 망이 없는 경우에는 네. 휴대폰을 써야 돼요. 그런데 휴대폰의 문제점은 사고 지역에 통화가 폭주하게 되면 휴대폰도 이제 회선 한계 때문에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휴대폰은 또 문제가 뭐냐면 무선 통신 내용은 상황실에서 다 녹음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휴대폰 통화는 이 규정상 일단 규정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 근거가 남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비상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되 네. 그런 경우에는 상황실 휴대폰의 경우에는 녹음 장치를 걸어놓는다든가 해서 예.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해줘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관점입니다. 2층에서 희생자가 2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여탕이었는데요, 이때가. 이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 뭐 유리창을 안 깼느냐부터 그 굉장히 많은 무수한 말들이 오가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2층에서 발생된 희생자 20명, 이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세상에 이것들은 이제 OX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구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이 필로티 화재가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티 화재가 사망자가 많으면 보도가 되겠지만 대부분 다 필로티 상부에 사는 사람들이 대낮에 학생들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불나는 거 보고 다 도망가기 쉬운 공간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되지 않았지만 필로티 천장 단열재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단지 이런 것들이 소방 조직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공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테면 서울의 난우중학교에서 필로티 화재가 났을 때 기록 조사해 보면 그 신고 후 10분 이내 약 현장에 집결한 소방대원 수가 140명을 넘어서고 소방 장비도 한 40여 대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지휘관도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구조대와 진압대로 나누어서 매뉴얼을 참고로 제대로 지휘를 해서 이제 불 끄고 희생자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건 거의 교과서 케이스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그 현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보고 완전히 놀랍니다. 너무 세게 타니까.
그리고 그 나누 중학교는 벽면은 드라이빗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엔 자동차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천장에 붙어 있는 스티로폴만 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불기둥을 형성하면서 순간적으로 3, 4층 교실과 식당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앞에 있는 야산에 예. 산불까지 일으켜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 지나서 완진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는 그 소방관들은 스티로폴이 불탈 때 천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높은 불기둥을 형성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단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돌아서 네. 경보가 울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빨리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저희들이 그 현장 상황을 이제 많은 정보로 봤는데 네. 천장에 스티로폴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천장 스티로폴에서 불이 붙으면서 파이어렛이라고 해서 불 조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같이. 이게 자동차에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장 자동차 화재 같이 한 대씩 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누중학교 같이 이렇게 불기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벽이 또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사이즈를 생각하면 거의 10분도 안 됐을 시점에서 나오는 열량이 일반 점포 한 50개 분량을 넘어서거든요. 네. 그리고 최상기엔 100개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 소방관 140명이 붙는다 해도 예. 서울보다 훨씬 폭발적인 화재에 직면한 겁니다. 그 자동차가 불타니까. 네네. 그리고 자동차도 폭발 위험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LPG 탱크가 있다는 예, 거죠. 이번에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지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 모든 거의 근본을 이루는 현장의 심리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예. 누구든지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가야, 왜냐하면 이 불은 진압할 수 없는 불이고 LPG 탱크는 터질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그 현장에 출동해서 서 있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 됐을 거란 말이죠. 우선은. 그리고 아까 말한 나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불이 붙으면 서울이 잘 갖춰져 있지만 네. 서울의 소방지휘관도 거의 무선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 TRS의 무선 채널을 막 누르지도 못해. 예. 한꺼번에 서너게 누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으로 보면 왜 저렇게 허둥지둥 되나 하는 걸로 보이지만 네.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숫자와 장비가 충분해도 불이라는 것은 전개되는 단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서는 애들은 항상 그 열기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2톤짜리 LPG 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현장 소방대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예. 그리고 가스공사 등에서는 LPG 탱크가 가열돼서 압력이 올라가면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화염 방사기 같이 가스를 분출하게 되고 네. 그 화염은 나오더라도 폭발로 가지 않는다는 식의 아주 고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가스 폭발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또 그 탱크롤이 넘어졌을 때 네. 소방관 덕분에 폭발을 피했었고 하면 네. 2톤 정도 터졌을 때 건물이 기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네. 10명을 데리고 건물 내부에 그 유리창을 깨면 목욕탕에 사람이 20명이 있다 하더라도 네. 유리창 깨는 것도 적어도 뭐 6명, 8명 이 정도가 접근 방식을 만들어서 그 두꺼운 유리 깨는 게 전문 구조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시간에는 1초, 2초에도 눈에 보이게 연소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1초, 2초에도 눈에 띄게 실제 화염이 영상을 보면 거의 LPG 탱크에 접근해 있는데 예.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때려치우고 하겠지만 건물 내에 어디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 제가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스탱크가 터지지 않도록 하고 네. 일단은
가능한 한 출입구 쪽으로 화염이나 가스가 연기가 몰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를 주력했다가 후발대들이 들어오면 구조대가 오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화재 확산을 막아주고 네. 여건을 봐서 구조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요 구조자나 구조대원이나 진압대원이나 주변 사람이나 모두 다 당할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현장 상황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줘야지. 네. 결과론만 놓고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이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2층 희생자가 이제 많이 발생했지만 그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 좀 희박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휘 측면은 그렇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소 측면에 있어서 예. 저는 그 방화문이 열려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방화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야 된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인천에 네. 그 히트 노래방인가? 그 왜 네, 옛날에 시크 노래방이죠. 시크 노래방인가? 화제가 그 있었죠. 화재 났을 때 노래방에서 불난 게 아니라 지하에서 신나통 차다가 그게 불 붙어가지고 이제 불기둥이 올라가서 불이 붙은 거기 때문에 네. 전층으로 확산되는 화재이거든요. 네. 그런데 1층인가 2층의 음식점은 네. 사람들이 다 대피했는데 나중에 화재 끝난 다음에 문 열어보니까 반찬이 그대로 다 있어서 그냥 다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건 방화문이 기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방화문 때문에 문 닫혀 있는 층은 뛰어넘은 화재가 몹시 많아요. 그래서 방화문 되게 중요한데 네. 특히 저층은 더 그래요. 왜냐면 네. 이게 이 공기가 내부에서 계단으로 빨리 나오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는 방화문이 닫혀 있는데 거의 오후 16시 그러니까 뭐 50분대 신고 들어가고 오후 4시 14분 16분대 근처에서의 목욕탕 내부에 있는 분의 마지막 전화가 오거든요. 예. 네. 그게 마지막 전화라면 이미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이 부상을 입고 있다고 봐야죠. 연기나 가스에 의해서. 예. 저는 그 이해가 안 갔던 게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리 밀폐되어 있다 그래도 틈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질식하지도 않고 그러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그러면 산소 농도와 관계없이 죽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려면 목욕탕 안에서도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안 탔다고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검토했는데 이건 어디 사례하고 똑같으냐면 동탄 메타폴리스 사고하고 똑같아요. 동탄 메타폴리스의 두피관리실에서 네. 이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려던 사람 중에서 대피가 늦은 마지막 두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가스 질식으로. 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리창 깨고 사람이 질식으로 죽을 수가 없고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봤을 현장을 보고 사진도 봤는데 종이컵을 손님이 사용할 종이컵을 얇은 비닐 봉지 속에 넣어놨는데 그 비닐 봉지도 안 탔어요. 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럼 열기가 없고 유리창은 안에서 냉장고로 그냥 막 억지로 깨가지고 깨졌는데 왜 죽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이상해서 봤더니 천정이 다 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정이 많이 탄 게 아니라 네. 난연성 스티로폴이 있었지만은 뭐 좀 성능에 문제 있었는지 눌어붙듯이 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계속 천장이 연기를 뿜은 거예요. 환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벽에 묻지는 않았지만 네. 계속 사람들에게는 가스를 쏘고 있었던 거죠. 천장이 엄청나게 분해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래서 또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한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판단했는데 똑같이 이번 목욕탕에도 네. 천정 상부에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 상당 부분이 불이 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단열재가 다 불이 탄 게 아니라 네. 일부는 쌩쌩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쌩쌩하게 남아있냐 하면 나머지가 타면서 네.
내부의 산소 농도도 좀 떨어졌을 것이고 그 자체에 이 공간이 막혀 있는 부분도 있어 다 진행은 안 됐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소 여건이 안 좋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재 연소 반응의 기본적인 상식은 연소 여건이 안 좋으면 불이 안 타는 게 아니라 연소가 늦어지면서 중간 생성물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구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방화물이 작동됐는데 빨리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 이유는 일부 방화 구획이 뚫리면서 틈새가 있어서 천정에 연소됐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네. 천정에 그렇게 가연자가 붙어 있으면 서량 스프링클러가 터진다 해도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 내에 천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해서 이건 향후에 우리가 설계 체제에 반드시 피드백해야 될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건축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획이라든가 네. 뭐 또는 그 건축 구조와 소방 설비와 관계라든가 또는 건축에서 쓰는 재료, 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천정면 재료, 네. 필로티가 됐든 네. 목욕탕 천장이 됐든 이 부분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야 이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초기에 화재가 굉장히 셌고 그럼 이런 그 일들이 사실 건축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그 100% 네.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자꾸 가는데 네. 저는 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게 분명하고 선진국이지만 네.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슬픈 거를 분노로 이렇게 해결을 해요. 네.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네. 조심을 하고 있는데 슬픈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위로를 하고 이걸 참으면서 그래서 꽃다발을 놓고 추모를 하면서도 리즈너블한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힘을 끌어들여야 되나를 생각해 미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슬프니까 원한이 생기고 억울하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짓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그 개척정신이나 모험정신과는 거리가 먼 정서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건축 부문에 있어서 네. 건축 부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어차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외의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위험이 목격이 돼도 그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 안 한 거고 네.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법을 많이 만들면 공무원은 책임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법을 막 만들어도 어떤 거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별 반응을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요. 의정부 사고 이후에도 필로티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주의 또 무슨 초등학교라든가 나누중학교 같은 것들은 제천 화재 사고의 판박이거든요. 우리가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러는데 항상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학적인 해석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네. 대책 없이 왔다는 거는 생각 좀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지난번 지진을 계기로 예. 필로티 부분이 지진 시에 파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거꾸로 필로티를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지진에 진압을 나섰던 분들께도 얘기 들었고 확인도 한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어서의 구조나 재료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단열의 목적이 있어서 네.
건물은 내부에 단열재를 쓰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고 외부를 단열재를 덮는 외단열을 해야만 좀 전문적이지만 열교 현상을 차단하면서 확실한 단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단열재를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필로티 같이 천정과 같이 밑에서 불이 났을 때 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그것도 불 끌 것도 없이 네. 단열재를 해놓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거기에 주출입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재 났을 때는 주출입구를 피난구로 사용할 수가 없고 네. 거기서 이어지는 계단 등은 결국은 굴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악몽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또 지적되었던 사실인데 네. 없는 법을 만드는 건 힘든 일이고 계속해서 법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돼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회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 소방 쪽에서 노력을 좀 해서 소방은 불을 막아야 되는 게 업이니까 네. 어떻게든 이건 좀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건축법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 의정부 화재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국토교통부라는 우리 정부 부처에서 건축법을 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국회 업무 보고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 이게 뭐 논의 대상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불자동차, 네. 빨간색, 네. 또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포스터를 저는 국토교통부가 붙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정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이 매트릭스식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면 불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창구는 소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소방은 불에 대한 대표적인 창구로 스스로가 인식된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이 믿어주는 거잖아요. 네. 민간 업체 같으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남 하는 것도 자기가 한다고 떠들고 선전을 해서 문제일 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소방이 책임져라 그리고 소방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섭섭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소방이 유명세를 탄다거나 소방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위중함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불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했으면 소방이 진단을 내린 거에 따라서 예. 국토부가 움직이든 지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정부의 지위로 봤을 때 차관급의 지위에서는 그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 그래서 소방을 장관급으로 만들면 뭐 장관으로 만든다 해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좋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처의 권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얘기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단지 이 모든 부처의 간사기관이 행정안전부고 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은 행정안전부를 통하든 아니면 총리실을 통하든 예. 아니면 직접 하든 간에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네.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부처 간에 껄끄럽다고 해서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실제로 얘기를 안 하고 소방은 항상 구조 진압 예. 그리고 일부의 위험 완화를 위한 예방활동 그거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화재 안전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많이 떠들었다가 불나면 소방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제도 개선할 때는 소방 쪽에 대한 것만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토부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는 네. 뭐 진짜 안 좋은 패턴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든 소방이 통로를 만들든 여로를 조성하든 간에 해서 건물 측이라든가 이런 기본 시설의 패시브한 네. 자연형 이 화재 방호 측면에 대해서는 부단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소방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건 날 때마다 그 피드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편 비상구 진입에 대한 논란도 뭐 뜨거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문제도 제가 네.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증언을 종합해봤습니다. 실제 갔다 온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두 개가 엇갈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화염이 미치지 않았고 충분히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2층의 진입 비상구가 분명히 노출돼 있고 네. 따라서 그것을 그 손잡이 부분 시정 장치만 파괴하면 간단히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진입한 다음에 거기가 무슨 뭐 장롱으로 막혀 있던 무슨 바구니로 막혀 있던 그거는 일도 아니다. 네. 라는 식의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네.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구조상 봤을 때 겉보기는 멀쩡해도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욕탕 내부의 천장 부분이 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겉에선 멀쩡해도 천정 속으로 연결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비상구 주변도 연소가 일어났을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비상구 상부에 연소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하고 예. 그러면 그것들에 의해서 비상구의 문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변형이나 부분 파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구를 단순히 시정장치를 파괴하는 것만 가지고 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도 문을 파쇄할 수 있는 구조대가 필요하고 네. 또 인력을 집중시켜야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열기류가 네. 과연 소방이 그 면체에 양압 면체에 공기호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겠나 아니었겠나 하는 문제인데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웬만한 경우에 한정된 시간에서 2층 정도 위치라면 진입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플래시오버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복장을 하면 또 그런 훈련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선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겠지만 단지 그 열기류가 어느 정도 이상 위험하다고 할 때는 그리고 조만간 진압해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환경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영상 중에서 그 통로 쪽에서 화염이 찍혔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나오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화염이 분출될 정도였다면 네. 특히 수직 통로에서는 네. 조금 기다렸다 진입을 해야지 그거를 불을 끄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화염이라는 건 화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벽에 불이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을 요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그 비상구를 그 해체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왜 지하부터 들어가느냐 네. 또는 왜 3층 수색했느냐 네,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비상구의 주변의 파괴, 손상 현상 등으로 인해서 네. 비상구를 당장 여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선은 확실히 해체할 수 있는 구조대가 투입이 될 때까지 대기를 하고 네. 그 시간에 그 인력을 같은 형태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지만 진입이 쉬운 네. 장소에 투입해서 수색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네. 이쪽에선 지금 문도 열려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고 저쪽에서 문 열기도 힘든 거에 다 달라붙어서 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 열려 있으면 안에서는 호흡도 할 수 있으니까 생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그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동탄 사고에서도 창문이 열려 있든 말든 그것이 이 화재 시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공기 유통이 없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워낙 센 화재에서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면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작업을 피하고
우선 필요한 요구조자가 있는 쪽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안타깝게도 목욕탕이 수색 대상에서 후순위가 됐던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쪽 비상구에 관련해서 이 진입에 대한 시간, 사실 시간들도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일찍부터 진입을 했었을 때에 과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소의 화세라든가 도착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늦었을 수도 있다. 있어. 왜냐하면 그게 그 겉으로 보이는 연소의 그 화세가 아니라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든가 화물용 뭐 나르는 거 있잖아. 등등해서 그 내부의 건물 구조로 해서 내부에서 천장을 타고 전체 건물로 퍼져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큰 화재이기 때문에 겉에서 봐서 화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연소가 일어났으니까 4시 16분 정도에 마지막 통화가 될 정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지휘관이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곳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건물 내부가 이미 여기저기 연소가 되고 있다는 느낌 받았을 거예요. 창문마다 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판단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이 있고 그런 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지휘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란이 또 있어요. 그 창문 파괴, 2층 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소방이 이런 말씀들이 좀 많으시고 또 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이 적극적 소극적의 문제이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냐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있을 때 과감하게 돌파하지 않은 부분이 소방관에게 미칠 안전의 문제를 과도하게 생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결국은 적극적이냐 아니냐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입할 만한 자원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같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 화재를 제압하려면 어디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냐 하는 것은 이건 적극적 소극적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적극 소극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물들은 창문이 얇아서 쉬운데 특히 욕실 창문, 욕실 시설이 있는 곳의 창문은 이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페어 글라스를 써서 굉장히 두꺼운 창을 쓰고 또 그게 깨지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파괴 방지용 필름까지 붙이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이건 깨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발판이 있을 때 해머로 때려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깨본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거나 하면 일단 불길부터 잡고 전면 수색을 하려고 그러지 그거부터 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족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줌으로써 다른 어떤 개인의 위험이 회피되거나 이익이 있다고 하면 개연성을 놓고 직무 태만, 직무 유기 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상황 아닌 데서는 통상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의 정보를 청취는 하지만 그 정보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또 진짜 심각한 부분의 정보는 아예 안 들어옵니다. 뭐 과거에 그 어디죠? 그 저 서이천 냉동창고 그 내부에서 인부 40명이 갇혀서 죽었고 거기서 또 신고하던 사람이 죽을 정도의 단열재가 하지 않는데요. 그런 당시에도 보면 나중에 내부에서 그만큼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깊숙이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휴대폰 수신기가 그 이 중계기가 손상이 되면 그때는 건물 밖으로 통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재 진압하고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부도 수색을 하되 증원이 돼서 여력이 생기면 좀 더 적극적인
그 이 진입 활동을 하자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지휘관의 생각이 미쳤으리라고 제가 그쪽에도 무게를 두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판단도 좀 그 어쨌든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건들도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현하자면 네. 잘못했다 잘했다로 상황을 보는 것이 저는 아주 잘못된 거고 예.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예. 왜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지. 네. 판결문 같이 너는 잘못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슬픔의 분노로 바뀌면서 냉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상 화재 때마다 불거지는 일이 있죠. 이 소방시설 점검 문제인데요. 요번에도 뭐 어김없이 불거졌습니다. 뭐 셀프 점검부터 시작해서 이 민간에 맡겨놓은 그 자체 점검과 또 당시의 이 시설에 대한 불량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소 방안 어떻게 좀 방법 없을까요? 우선은 말이죠. 네. 주차 단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건물 주인 보고 주차 단속 업체를 선정해서 네. 자체 점검을 받아라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차 단속 전문 업체한테 예. 내가 돈을 내고 선택을 했더니 그 전문 업체에서 와서 우리 식당 앞에 불법 주차한 손님들 차를 다 몰아내서 우리 식당이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주차 단속 업체 선택할 때 와가지고 손님한테 스티커 튀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정리해주고 잘 나눠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당 앞에 주차장이 없어 또. 네.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택하냐 하면 그저 값싸게 단속했다네 하고 찍만 띄워줄 업체 당연히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예. 지금 국가가 하는 이 검사 진단이 네. 민간에게 위임된 게 많이 있는데 예. 그것도 국가 산하 단체가 하는 진단이나 또는 그 민간 진단이나 간에 또 점검이나 간에 예. 있음으로써 없을 때보다 수준을 현격히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작정하고 불법을 하거나 네.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불법 관계에 대해서는 기능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회계법인들에 의한 회계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회계법인들은 2년 만에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객관성을 띈다 하지만 이익을 지향하는 회사의 비밀 장부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한 유혹과 압력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안전 같은 분야에도 아예 옥내 점검은 법적 대상 외지 않습니까? 네.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우리 집 부엌에 전기안전 점검해줬는데 불나가지고 점검했는데 불났다는 얘기를 해봐서 소송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용어 자체가 점검이라는 거는 이 기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했는데 중대한 결함을 놓쳐서 화재 시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화재 보험사에서 소방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 할인해주고 보험 가입시켜줬더니 시스템 관리도 못했으니까 화재 보상금을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어 하는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있고 네. 또는 어떤 건 가입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자기네 영업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잘하는 점검업체 찾아서 하겠죠. 근데 그런 동기부여 하나도 없이 관할서에다가 찍만 갖다가 내고 보고서를 내면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집 주인 돈 받아서 네. 그 집 영업권에 대해서 그 집 거주권에 대해서 이거를 그 reinforcement 이 단속을 한다.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세상에 아주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산에서도 힘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테마 자체가. 그리고 지금 그 안전진단 있죠? 건축에서. 예.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렇게 그 개별화된 진단이나 점검들의 신뢰성은
누구든지 없다고 생각해요. 음. 더군다나 건축 쪽은 어떤 문제 직면이 있냐면 위험하다고 말하면 고마워하고 네. 더 돈을 줘서라도 위험하다고 진단 내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야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안 해줘서 문제예요. 그런데 소방은 복잡 다단하고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가진 데부터 대기업까지 호텔까지 여관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점검이란 이름으로 입찰 들어가서 거기서 돈 받아서 하면서 그걸로 법적인 검사를 대신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제도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원래부터가.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자, 바꿔야 된다. 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제대로 바꾸려면 우선 거기서 이제 네.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네. 하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장 답을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리고 답이 없으면 그냥 또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사고 터지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생업으로 점검하는 사람들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땐 진지하게 예. 민간과 함께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이 재구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일반 신문사하고 얘기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기회에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걸 새로 바꾸어 나갈 때 방향은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세부적으로 얘기 못해도 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네. 자생적인 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꼭 이렇게 법에 의존해서 그래서 하는 거 말고라도 자생적인 시장이라면 이를테면 점검 결과를 이 건물 입구에 붙여놓게 한다거나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고 그래도 버젓하게 잘 차려놓은 집인데 점검 결과가 F학점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징벌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를 같이 주는 방법들. 또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새 들어가거나 부동산 사거나 네. 또는 호텔에 들어갈 때 이 집이 제대로 점검 받은 집인지 뭐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집은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첨부하는 집도 있대요. 아, 네. 요즘 그런 말도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화재수가 작아서 외국을 꼭 분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부동산 속에서 보험 업무를 같이 해요, 되게. 그래서 집 팔고 사고 할 때 보험 쪽도 같이 챙겨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보험 이력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속에서가 말 그대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소개하고 서류 꾸며주는 데지 예. 그 건물의 품질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에 예. 있어서 품질을 담보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점검과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카센터에 가서 내가 이상해서 점검하면 점검이지만 네. 내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체크하면 검사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소방 공무원이 펌프를 돌려보고 자가 발전기를 돌려보고 까지는 소리 들으면 알 수 있다 쳐도 네. 스프링클러 그 한두 개 달린 것도 아니고 감지기 한두 개 달린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대보고 그 살수 반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관말 밸브의 유압을 보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또 순환 보직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점검은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점검을 공무원이 한다는 자체는 그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점검을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법적으로 점검 받도록 하고 점검 자료가 정보의 형태로 소방서에도 와 있는다거나 예. 통합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출동 때 자료를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첨부된다는 방식으로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점검을 하라 그래서
입찰 들어가서 그 돈은 건축주한테 받아서 네. 그 압력 속에서 점검을 하고 잘못해서 올바른 소리 하면 시장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잘못된 거 한두 개 터질 때마다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의심받아야지 되고 소방서 입장은 더 딱해요. 그 서류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소방관들이 붙어서 그거 하느라고 맨날 야근하고 네.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그것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민간 자체 점검하는데 왜 소방에 오느냐 그래서 소방의 고유한 예방 검사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 소방관이 가서 스프링클러 돌려볼 건 아니지만 통로에 장치물이 있는지 비상구 폐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예. 스프링클러 게이트 밸브가 잠겨 있지 않은지 같은 기초사항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바빠서 나갈 사람 없고 네. 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중복 검사라고 그러니까 현장을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경방 검사라 그래서 소방관의 진압 활동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관리 유지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상하게 수년 전부터 이런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방 검사를 점검으로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되더니 점검이랑 같이 네. 흐지부지하다는 말은 뭐냐면 점검과 검사가 지금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소방검사 나갈 때 그냥 눈치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몇 프로만 특별검사라 그래서 나가는데 예. 그것도 미리 말해주고 이거는 뭐 제가 보면 아닌 거고 네. 또 나가면 청렴도 저하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현실인 거고 그리고 경방검사는 제가 최근에 경방검사 나가서 현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정말 진압활동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소방부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행정기관인데 예. 뭘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직시돼야 되냐면요. 검사를 이 허위로 했다. 그러니 정말 세게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는 없다고 보고 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소방점검 제도를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예. 책임질 수 있는 만큼까지만 기대를 하고 네. 그 안에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되 만약에 민간에게 소방검사를 시키겠다고 하면 네. 그때는 국가가 돈을 주고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 선발도 국가가 해야 돼요. 건축주가 하면 안 되고. 네. 그렇다면 또 말이 되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시키고 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기본적으로 이 법 체계적인 문법이 안 맞게 예. 만들어 놓으면 그 최악의 피해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 왜 정부가 되느냐면 어차피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제도 없었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소방시설 유지 상태가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방과 소방점검 업체는 국민적인 표창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제도의 틀거리를 잘못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수준을 높여도 100점 맞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 날 때마다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틀거리를 전부 다 바꿔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정부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점검제도 자체 점검제도를 법적으로 하면서 사고 날 때마다 점검이 안 되면 엄정하게 다스리겠다 하고 네. 벌금도 3천만 원에서 앞으로 2억 5천만 원을 올리더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허위 보고라는 식의 양형을 하기 때문에 예. 남들이 보면 엄정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이렇게 엄정한 회초리를 국가한테 주었건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리고 점검이 국가 위임 사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실패한 건 국가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 배상을 요청한 게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또 도달할 수 없는 완전주의적인 수준과 네. 또 비현실적인 구조로 행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 정책을 통해서 잘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에서 국가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걸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제대로 정책화를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 날 때마다 진압을 잘해도 어차피 희생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론이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안들을 좀 고민하고 그 함께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게 우선이겠네요. 우선인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네.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소방이 그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잔머리를 돌리고 예. 뭐 막말로 뺀질거린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편으로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서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개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소방의 구조를 튼실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네. 이런 논의를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서 민간을 중심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부처와 관련된 문제를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또 이거를 급한 나머지 그 인원도 몇 명 없는 예. 소방청에서 진짜 몇 명 없어요. 예.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만들어서 네. 가져가는 걸로 과연 우리가 이 좋은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점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강조되는 부분이 이 업체들, 관련 업체들한테만 이제 그 처벌이 가중되고 있다. 그 관계인이라든가 건축주 이런 쪽에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논의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주가 결국은 돈 써야 되는데 예. 돈 쓰는 사람은 안 써서 맨날 부실하게 이 지경이 됐는데 왜 건축주는 책임 안 지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는 주장도 예. 일견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건축주가 하는 말도 또 말이 돼요. 건축주는 네. 나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서 법에서 정해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비싸고 싸고 해서 싼데 했지만 다 법으로 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맞긴 나중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이때는 참 누구 편 들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내가 건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저 옥내 소화전까지 다 알아야지만 그러면 깜빵 안 가는 거냐. 그 삼풍 사고 때는 건축주가 개입해서 압력을 넣은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안 된다고 네.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는 미국 가서 살고 있고 내 건물은 한국에 있는데 그 건물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 줘서 정식으로 다 업체 시켰는데 나한테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지 논리로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소방의 가장 큰 무기는 네. 건축주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아주 무서운 미국에서 무거운 그 오퍼레이션 스탑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도 오퍼레이션 스탑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스탑을 자주 시킵니다. 네. 그러면 새 들어 살던 사람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요구하겠어요? 건축주한테 가서 건물이 개판이라서 네. 내가 영업을 못하니까 나 집세 못 나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건축주는 그러려면 내가 돈을 써서라도 제작할 걸 지난번에 그거 안 했더니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세상이 형성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예. 그냥 책임지라는 말에 하는 논의 자체가 굉장히 너무
편협한 논리죠. 우선 전체로 정리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설은 네. 보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 책임은 질 수는 없는 거고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해서 훨씬 안전관리 체제를 이 효과적으로 네. 이 양질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네. 건축주의 분명한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은 네. 건물 허가 내준 데도 아니잖아요. 소방 동의만 하는 예, 거고. 그렇죠. 또 소방 이외의 요소 중에서 위험이 누적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점검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다면 그거는 또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자살폭탄인 거고 그리고 건축주를 여기다 끌어넣으려고 그러기에는 건축주들은 준비도 안 돼 있고 법 제도적으로 논리도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소방이 할 수 있는 일 계속 수시 검사를 하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영업 정지 조치라든가 예. 기타 그 건물의 경제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점검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 잘못해서 무조건 가서 때려 넣는다고 치면 네. 우리나라 자동차 검사 업체들은 지금 전멸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점수제로 해서 네. 일정 부분 이상 그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점검 면허 취소하고 교통사고도 벌점 있잖아요. 왜? 예.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너무 우수하면 네. 그때는 국가가 발주하는 점검 사업에 가점을 주게 해서 보다 좋은 그러한 여건의 좋은 프로젝트에 또 이 업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잘못을 했다 그러더라도 감지기 하나 잘못되면 그 방호 구역에 대해서 감지가 불가능해지지만 네. 펌프 잘못되면 10만 개 감지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점검 잘못에 대해서도 점검 부실 요소별로 포인트화를 해서 그 점수 총량제에 의해 가지고 또 이 업체의 실적 평가 지수화 시켜서 예. 그 실적 평가를 했을 때 평가에 따라서 수주 확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이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그냥 오로지 회초리 그 다음에 업역 네. 그리고 또 그 실무와는 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선발제도, 자격제도, 네. 뭐 이런 것 등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이상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번에 제천 화재 이후에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그 점검을 전문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보고 기일에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수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놓은 대책이 그 보고일을 땡기는 거예요. 30일에서 7일로. 이게 대책이라고 지금 근데 이제 왔는데 이거는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대책을 내놨겠습니까? 네. 이를테면 지금 제천 화재의 원인도 아직 찾아가고 수사하는 중인데 네.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소방부서는 다 인정하더라도 국회나 이런 데서는 대책도 안 내놓냐 그럴 수 있다 보면 네. 우선 뭐 하나 내놓으려다 보면 우리 그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제도를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팀이 만들어지면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그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게 있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막 그걸 해주는 거예요. 네. 왜 해주냐면 온라인으로 보고 실적이 많아야 그 소방관서가 어느 정도 기본을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좀 프로그램이 고급 프로그램이 아닌 거지. 예산상의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숫자 집어넣느니 내 보고서 그냥 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죠 아무래도.
강제하면 깝깝한 일이 되고 그리고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거 놓고 한 칸 한 칸 컴퓨터 작업하는 게 정서적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하긴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꾸로 직접 업체에 가서 네. 입력을 시켜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모든 게 다 뭐겠어요? 네. 정책 자체가 그 preparedness,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준비가 되려면 입력이 굉장히 쉬워서 이 스마트폰 퍼지듯이 야 그걸 지금도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냐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야 될 일을 그걸 지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현재에 나오는 소방청 등의 각종 대책은 네. 이 국민적 그 여론과 또 이 우리나라의 국정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급박하게 네. 뭐 졸속까지는 안 가도 급박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정책 현실 또 배경을 이해하고 네. 하나 접고 봐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정책은 저는 기본부터 네. 이제 다들 카밍아웃하고 네. 카밍아웃하고 기본부터 만들고 그때 또 한번 지금까지 과거의 소방 정책부터 거듭나겠다는 자기 반성과 발전의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커밍아웃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야에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그 소방에서 이제 합동 조사 그 한 결과부터 소방의 대응, 건축 문제, 그리고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은 많이 주셨지만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죠. 항상 우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상은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솔루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힘을 기울여야지 발전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방은 이런 재난사고를 계기로 모든 것이 리폼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 상상 이상의 무거운 또 이 불공정한 네. 책임에 노출이 되고 또 창의적으로 하려다 보면 공무원의 그 직무 구조하고 안 맞아버리고 그리고 소셜 릴레이션을 만들어 갈 만한 그런 그 전면과 연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 정책이라는 것이 다소 좀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이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총포, 도검류 이런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예. 경찰이 끝끝내 찾아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진신고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진신고하면 한번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제도가 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위험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위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람이니까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네. 소방허가 동의가 잘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상 위법된 도면이 허가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점검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소방서에 대해 가면 이번에는 언젠가 그걸 허가해 준 사람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의 역기능으로서 네. 위험이 은폐되고 세습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위험을 공지하게 만들고 네. 공개될 수 있게 만들고 네. 또 그것을 공지하거나 공개시킨 상태에서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그저 원칙과 징벌 그 두 개 그리고 빨리빨리 30일이 하던가 7일 동안에 네. 이렇게 함으로써 공백과 사각을 없애겠다는 산술적인 발상은 그거는 정책 현실에서는 상당히
이 원시적이라고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초보적인 얘기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현실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잘 안 되잖아요. 소방의 평상시 직무 그 형태가 네. 그런 식의 정책적 고민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번 제천사고 통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자. 근데 뭐냐면 진짜 수준 높은 고민을 하자. 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졸속, 임기응변 떠나서 네. 제대로 기반을 만들어 보고 저는 그렇게 노력한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라도 현 정부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제 나름대로도 연대를 만들어서 예. 계속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소 지지부진한 거하고 답답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방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이 현재 정부가 그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분야 전문가이신 우리 윤미호 교수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그 소방에서는 TF를 좀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획기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소방관계신문에서는 앞으로도 좀 심층적인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독자분들께 좀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계신문사의 최영 기자였습니다. 윤미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